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달 28일 일부에 이어서 박주선 의원님의 흥미진진한 정치 역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그동안 잘 알려진 대로 4번 구속, 4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남만 장군 맹해컬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 것처럼 그것을 7종 7금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님은 4번 구속됐다가 4번 풀려나서 4종 4금 현대판 제갈공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뚜기, 불사신, 불사조라는 별명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난번 나오셨던 일부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 박 의원님은 뭐 누가 보더라도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힐 정도로 뭐 검찰 현직에 계실 때 그렇게 잘 나가던 검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었던가요? 보잘것없는 제 삶의 편린들을 이렇게 또 방송으로 보낼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영광입니다만, 저보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이 볼 때는 흥미진진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로 억울함과 쓰라림, 아픔의 인고의 세월을 제가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는 모든 신분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검사도 해봤고, 군에서는 군판사도 해봤고, 대통령 민정수석 역할도 해봤고, 피고인, 피의자, 심지어 구치소 수감자,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아는 분들은 당신은 직업이 검사냐, 아니면 정치인이냐, 아니면 민정수석이냐, 아니면 구속자냐, 제 직업이 구속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4번 구속됐으니까 직업이 구속이라고 얼마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재밌는 일화가 있냐면, 기네스위원회 한국 지부가 있는데 2014년 7월 달에 모든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여러 번 구속돼가지고 모두 무죄를 받은 사람은 없다 해가지고 저한테 기록 인증서를 주셔서 제가 그때 인사 한 말 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기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갱신이 되지만 내 기록은 누구도 깨서는 안 된다. 내 영구 불멸의 신기록 보유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인데 제 기록을 깨려면 5번 구속이 돼가지고 또 5번 무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정치는 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얼마나 인권이 침해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록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가게 된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97년 제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이해창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지지율이 폭락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상대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었던 이제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여권에서 짰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정치 공작을 벌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 주재하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실명제법을 위반해가면서 DJ의 친인척 계좌를 전부 뒤져가지고 거기 들락날락했던 돈 1,030여억 원을 DJ가 받은 뇌물인데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용했다 하는 것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대검찰청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 수사를 여권에서는 빨리 해가지고 DJ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그랬겠네. 뇌물 피해자로 세워달라 이제 그런 게 주문이었고 또 DJ 쪽을 비롯한 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검찰이 관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심지어 검찰을 폭발을 시키겠다 막 그런 협박 전화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때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이 확보가 돼가지고 정말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네. 아무리 좋은 사건의 수사를 엄정히 수사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면 검찰은 이제 완전히 정치권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검찰총장을 뵙고서 4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총장께서는 이미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겠지만 영원히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지 못한 오명을 남기고 또 오욕을 남기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로 대통령 선거에 검찰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한 거다. 둘째는 지금 만일에 이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다 해가지고 DJ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마 밀란에 버금가는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불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은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가지고 계좌를 추적했기 때문에 이 증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수사에 자료를 쓸 수도 없다. 오히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그분들을 먼저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엄정히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 이제 4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가지고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대통령, 검찰총장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분위기는 약 80%는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겠죠. 뭐 거의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검찰총장께 사실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정치적인 행보를 좀 할 필요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써드리면서 YS 대통령을 극비리에 만나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수사 유보를 결정하더라도 검찰 내부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을 견고하니 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총장께서 만일에 YS 대통령을 뵙고 우리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바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청와대 다녀왔던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검찰총장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유보를 한다 하고 발표를 합시다. 그러면 YS 대통령이나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를 할 텐데 하루를 해도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뭐 또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면 대통령급 검찰총장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YS 대통령이 그 검찰의 입장을 듣고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검찰이 판단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사 유보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철저히 수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DJ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그것이 대통령 선거 전에 DJ 진영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모양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4월에 걸린 문제. 이것이 만일에 검찰에서 소환을 했더라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을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는데 검찰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게 지혜 있게 또 검찰을 지키는 역할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대통령 당선자 진영에서 논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선자께 이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를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데려와야 되겠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그때 때문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법무비서관으로 붙여가지고 제가 그걸 갔습니다. 가서 들어가서는 사실 지금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합하는 그 역할을 하셨죠. 제가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차관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내지는 또 국영기업체 사장들을 임명하면 제가 이제 낙점안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 올라가서 보고 드리면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은 장관이 되고 국영기업체 사장이 되고 그럴 때인데 우리 고 박사도 그때 잘 알았더라면 혹시 낙점안에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인연으로 대통령을 제가 청와대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 이후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박주선 법무비서관이죠. 인사를 하도 엄하게 철저히 해서 그렇게 총애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대통령을 모시면서 처음에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옥고를 치르고 또 사형선고까지 받고 또 망명을 하신 분이고 또 정계 은퇴를 했다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게 또 검찰의 악연이 있어가지고 뭐 재판도 받았고 기소가 돼서 사형선고도 받는 역할을 그렇죠. 검찰이 했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시각과 또 그 견해가 아주 좀 우호적이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민정수석 역할을 하면서 검찰과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정부에 대한 계획 조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당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옳은 일일지 몰라도 제가 판단해 볼 때 좀 부당하면은 모시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안 간다고 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오히려 당신이 대통령 당선자의 호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오라고 그러니 이런 기회 가가지고 정당하게 검찰을 보호하기도 하고 검찰에서 대변자가 좀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혼자 편하게 살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밀어내고 당선자께서는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대통령 처음 뵀을 때 생전 처음이죠. 뵙고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검찰과의 그 불편한 악연이 있는데 그 출신이 돼가지고 모시는데 저로서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바로 서야만이 대통령과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올 거고 대한민국 민주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찰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보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검찰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 그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모셔서 그런지 뭐 목소리도 그대로 DJ 흉내를 내시네요.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김홍일 의원이라고 대통령 장남입니다. 얼마 전에 잡고 오셨죠. 현역 의원인데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보고를 받고서 보고 내용이 본인하고 견해가 다르거나 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보고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수용을 강제하듯이 계속 보고를 하게 되면 독특한 제스처를 하신다. 그래서 그 제스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신데요. 여기를 막 쓸어내리고 귀토를 이렇게 두 번 잡아다니시고 이걸 막 이렇게 이마를 닦아내고 그러신데. 그러면 이제 보고가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구만요. 그걸 캐치를 해야죠. 근데 그동안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견해를 달리 표명을 하셔도 제가 또 다시 그렇지 않습니다고 다시 이제 제 보고를 드리면은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면 바로 수용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참 합리적이고 원칙주의자고 그렇다. 포용력이 아주 강하신 분이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님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랜드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리면 거기서 낙점이 돼가지고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 장관이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는데 저를 딱 건너뛰어가지고 장관한테 바로
오더를 내리셨군요. 예, 오더를 내려가지고 미국 망명생활 하실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을 하고 성공을 크게 했답니다. 그분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임용을 해라 이렇게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장관이 좀 임명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달려왔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어.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대통령께 강원랜드 사장 임명권 관련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기도 전에 왜 임명 안 해요? 빨리 하세요. 막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 보고를 드렸더니 중간에 영락 없이 김홍일 의원이 알려준 이 절차를 이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키세요. 그 사람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 생활을 해가지고 사업도 성공을 했고 그 사업은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성공을 시켜주다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되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왜 대통령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면서 또 역정을 내게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래도 시키세요. 시켜. 뭐 그랬는데 예. 저는 뭐 각오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청남대로 휴가를 가셨는데 그 뒷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제 강원랜드 사장 임명과 관련된 보고를 다시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장관은 나한테 이런 보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국가원수인 대통령께 장관은 두렵기도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비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서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시키지 맙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참모들 비서라도 누가 그렇게 직원합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글쎄 제가 이런데 인터뷰하려고 그 당시 사후를 생각해 한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그 후보자인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수소문해가지고 제 방으로 좀 오시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했죠. 휴가 중인데 대통령께서 당신을 지금 빨리 임명 안 하신다고 막 역정을 내시고 그런다. 근데 당신이 임명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신도 곤혹스럽지만 대통령께 큰 누를 드릴 수 있으니 대통령 마음 편하게 먼저 당신이 나 여기 안 가게 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주 헌영스럽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는데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대통령께 이제 부재중 업무보고를 하러 올라갔더니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도 안 하시고 강원랜드 사장 그 사람이 안 간대요. 안 가.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예, 안 간다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또 나름대로 긴장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주셔서 고맙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정권이 50년 만에 교체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천타천으로 그렇죠. 엄청난 어디 보내라 저리 민원들이 보내라 있지 하고, 않습니까? 당에 또 있는 책임자들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를 보내달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하고 했더니 막 대통령께도 막 섭섭하다고 막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보고 그 당하고도 잘 이야기해보라고 그 말씀을 한 두어 번 하셨는데 제가 당 이야기도 잘 들었죠. 그래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 쪽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니 마르니 이렇게 막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한 두어 달 지났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관저로 저를 부르시길래 무슨 일로 불러나 하고 이제 갔더니 현안이 다른 건 다 예측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이 여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더만은 차 한잔 하라고 차 마시고 이제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여사께서 내가 가져온 차도 한 잔 더 하세요. 그러게 차 마셨는데 아니 내 차도 한 잔 마시라고 주시기에 나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통령께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했어. 그런데 박수혜처럼 내가 영민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테니 꼭 이런 자세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 말씀하시기에 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시는 영광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씀은 너무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아니요, 내 말이요. 당신한테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또 대통령이 총애를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제가 또 온노비 역사건 그러니까요. 발발을 해가지고 청와대를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 문제가 지금도 초미의 관심사고 뭐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한 그 참모들의 직언, 고언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있었지만 또 그런 직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당시 이제 박 비서관께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대검 수사기획관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검찰로 진정으로 복귀하면은 뭐 승승장구 검찰총장까지는 무난히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온노비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실현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의 전말은 어떻게 됩니까? 좀 짧게 해서. 아니, 그 전에 저보고 제가 김종근 실장께 뭐 식사하고 그러면은 저 빨리 검찰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박 비서관은 검찰로 못 돌아갈 거요. 대통령 그래요? 신임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99년도 1월 달쯤에 당시 검찰총장 부인을 비롯한 장관급 공직자들이 고급 옷점을 드러나면서 비싼 옷을 사입고 또 당시에 뭐 건설회사 회장이 다 알죠. 뭐 신동아 건설이었으니까요. 그룹의 회장. 신동아 건설 회사의 그 사장이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구속된 사장 측으로부터 왜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장은 책임을 안 지는 거냐 하고 또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서 이제 구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개신교 그 훌륭하신 목사들 한 6분이 청와대도 진정을 하셔가지고 최순영 씨가 억울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관대한 청원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고 그런 차에 우리 사익동 팀에서 검찰총장 부인이 그 최순영 씨 선처를 기대하면서 3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검찰총장 부인에게 선물을 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연정희 씨 아닙니까? 근데 뭐 결과 나중에 전혀 혐의가 없는 걸 밝혔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께서 만약 이 사건을 내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익동 팀 내사를 한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그 옷가게 주인이 이 옷가게가 그 이 여사께서 야당 총재 시절부터 이용을 했던 중저가 옷가게였는데 그런 고급 옷가게를 막 언론에서 뭐 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라스포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취재를 했었으니까요. 라스포사를 이제 단골로 이렇게 중저가 옷을 사입고 그러셔가지고 알았던 모양인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사모님께 밍크코트를 하나 선물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조사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늙은 사람이 무거운 밍크코트를 어떻게 입는다냐 나 싫다. 그리고 나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 추운 것을 모른다 반대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조사한 내용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내용은 제외하고 언론에다가 아는 언론들이 물어보면은 내사 결과가 혐의 없다고 다 알려줬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아니 정일순이가 우리 집사람한테까지 선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예. 정일순한테 이런 제안을 받은 일 있냐? 있었다. 거절했다. 우리 보고서 내용도 그대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를 했구나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느낌도 이제 느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다 문제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이제 아무 문제 지나가는데 DJ 정권 1차 계약이 5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99년 5월 24일 날. 예, 예. 그런데 특정 신문에서 계약 내용을 발표도 안 했는데 온통 계약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일반 언론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특정 언론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특종을 했네, 그 언론사가. 특종을 해버린 거죠. 근데 완전히. 어떻게 그런 인사 기밀이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인사 담당이니까 당연하죠.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신 일이 없는데 저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국무총리하고 연합정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JP 쪽이었으니까. 예. 김정부 그쪽으로 총리. 그 안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예, 그랬을 수 있겠네요. 예. 그때는 DJP 연합정권이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군요. 다른 언론에서 특종을 놓쳤다 해가지고 알았다. 이 TJ 정권 길을 들여야 돼. 해가지고 그 사건을 거꾸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원로비옥 사건이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되고 장관 부인이 관련됐는데 축소 왜곡 날조가 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야당은 이제 정말로 이제 좋은 먹잇감이 굴러왔다 해가지고 연일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있었지 청문하고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최초로 도입이 되고 예, 특검이 도입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다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은 사회통팀 내사 결과 보고서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밝혀진 거 하나 있었어요. 앙드레 김. 그 본명이 김봉만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제 그랬는데 또 계속해서 하다가 제가 대통령께 한 보고서를 내사를 받았던 검찰총장 쪽에다가 내려 보냈어요. 근데 그쪽 신통화 건설 쪽에서 또 계속 검찰총장을 찾아와가지고 당신네 부인 여차여차 했다 하고 이제 뇌물을 받았다고 협박비서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조사 다 해가지고 결론 내린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 총장께서 자기 결백을 증명한다고 이미 다 조사돼가지고 했다고 보고서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언론사에 또 보내가지고 이게 제가 공무상 비밀, 다시 말하면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문서를 공개가 되도록 했다고 그래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제가 물러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사표를 안 받아요. 그래서 3번이나 제가 올라가서 아무리 제가 잘못이 없다 치더라도 장수가 전쟁에서 지면 책임진 것처럼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돌아가면은 무슨 일 할 거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검사를 사퇴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몇 달 전에 한 이야기대로 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기다릴 것도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거기 있다가 뭐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희생양이 필요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구속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받고 또 나왔고 그랬습니다. 뭐 시청자들께서 사직동 팀 하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의 그 특감반, 지난번 그 김태우 수사관이 있었던 그 특감반 역할을 한 게 당시 DJ 시절에 사직동 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권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청와대로 많은 진정 탄원이 막 들어오고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일반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로 내려보내버리면 이게 여과가 안 된 상태에 내려보내가지고 만약 사실이 아니란 것이 돼버리면 진정을 받은 사람의 명예나 인권은 크게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에 청와대에 접수된 진정 탄원을 조용히 내사하는
특별 경찰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동 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대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천도 못 받고. 저는 공천 신청도 안 했죠. 안 했던 거예요? 예, 저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당에 뭐 관여한 일도 없었고. 무소속으로 이제 보성 화순에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국회의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진짜 정치적 시련은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종금 사건, 또 현대건설 뇌물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2번 구속하고 2번 무죄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억울하게 아주 당해가시고 그냥 뭐 내가 얼핏 그때 들은 얘기는 구치소에서 그냥 분을 참지 못해갖고 그냥 펄펄 뛰고 있더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두 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국회도 아니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서 만일에 이 사건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금을 내는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반성하면서 봉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까지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정치적으로 저한테 탄압을 한 거죠. 근데 왜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체제에서 사실상 만들어주다시피 한 정권 아닙니까? 우선 말씀이죠. 제가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가 호남에서 많았고 호남이 절대적 지지를 했던 그렇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어요. 여루당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를 거기 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정치 도의와 예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건 호남이 지지하기 때문에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서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천박한 지역주의다 하고 저는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자 여기서 바로 이름을 대면 그런 분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 보내고 저 참여 좀 해주라. 또 당신이 참여를 하게 되면 호남 민심도 주저앉힐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사가 시작됐어요. 당시 대표가 하나갑 대표였는데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당원들이 집행을 막아가지고 집행은 안 돼가지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죠. 또 대표를 했던 한강옥 씨도 구속됐죠. 권노갑 씨도 구속됐죠. 이은평 의원도 구속됐죠. IOC 부위원장을 했던 김은영 씨도 구속됐죠. 저도 구속됐죠. 무죄는 저 혼자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열린우리당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고 민주당을 고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전략으로 이 수사를 검찰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왜 사실이었냐면 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도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2004년 1월 6일 날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저 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건은 무죄다. 그러나 우리 뜻이 아니지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받으면 박주선 의원한테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선거가 그때 한 몇 개월 남았었거든. 그쪽에서 하명 사건이다. 표적 수사라는 것을 아예 자인을 한 거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박수선을 위해서 대검 중앙수사부가 이렇게 선거 유리하게 해주려고 수사를 하느냐고 하느라고 그랬는데 고양이 쥐 생각한가요? 그러고 있다가 3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제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원래 1년 전에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영장은 기각이 돼버리고 다른 범죄 사실을 제가 구속이 됐어요. 그 1심에서 그 기각된 범죄 사실 무죄나니까 검사는 항소도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은 그건 결국 또 무죄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옥중 출마를 했는데 보석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 선거구를
완전히 쪼개고 전남 보성 화순 선거구를 보성은 고군으로 붙이고 화순은 나주로 붙여버리고 선거구로 완전히 괴리만다링을 해버렸군요. 이제 공정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옥중 출마를 제가 고향 쪽으로 해서 했는데 뭐 몸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후보자들이 박수혜라는 사람은 사업시험도 수학비하고 장래 검찰총장감이라는 명검사 소리도 들었고 민정수석도 지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가 돈 먹고 뇌물 피의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속이 됐겠냐고 이런 식으로 후보가 하니까 우리 애절한 가냘픈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호소하고 다녔지만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이 몸이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선거 때 제가 옥중 연설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법무장관에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거 3일 전에 들어줘가지고 송효찬 내각 수반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옥중 연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옥중에서 녹음을 했습니까? 예. 영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 박사님한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한 1,800표만 더 얻었더라면 당선이 됐을 텐데 거기서 낙선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재기를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대표가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신데 그분이 봉화마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고.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하시고 봉화마을에 계실 때죠. 그럼, 그때가 통합민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중앙수사부장이 이야기했다가 3일 만에 재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검찰로부터 제가 3번 구속당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는데 12년을 교도소에 살아갈 사람이 지금 할보를 하고 다니고 국회의원도 떠들고 그러면 대한민국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12년이 아니라 단 12초도 내가 구치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을 336일을 시켜놨으니 이것을 원인 규명을 해 주시오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장관, 검찰총장한테 진상규명 해달라 해도 묵살이에요. 묵살 합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런 검찰을 수사검사를 문책해야 할 텐데 전부 다 검사를 시키고 대법관 시키고 그렇게 영전 승진사를 시키냐. 이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건데 이 최후 배우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 가운데 앉아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왼쪽에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계셨어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권양순 민정수석이 퇴임 후니까 아니구나. 변호사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돌아온다 게 전직 비서실장 자격으로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권양순 여사 앉으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쫙하죠. 그 노무현 대통령답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님과는 구별해서 취급을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에서 소주나 한잔 하면서 해포를 푸십시다. 앞으로는 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면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하신 거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 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하셨을 텐데 다시 말하면 연루당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고사를 시켜야 되고 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부정부패로 척결을 했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좀 정치 탄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구속돼가지고 두 대통령께 다 제가 사과를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검찰에서 청와대 안 올라간 사람을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그대로 줬으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할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근데 문제는 내가 검찰 개혁을 못해서 이 무도한 검찰한테 이렇게 박수선이가 희생이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람 사는 세상,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지금 적폐 수사를 놓고 상당수 사람들은 이건 정치 보복 수사다. 이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 의원님 수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러한 그 검찰권의 행사 이게 결국은 정치 보복의 일환이 아니면은 검찰권은 남용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뭐 어느 대통령이나 다 똑같이 한국병을 고치겠다, 뭐 나라를 개혁하겠다 했기 때문에 바른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또 그 범죄 수사는 검찰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그걸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 본인들의 적폐는 쌓아가면서 상대방의 적폐라고 하면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헌법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계속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구속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그분들이 뭐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 인멸을 우리가 있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까지도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어보면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우려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사람들이 간간히 하나씩 양념 비슷하니 기각을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을 하던데 막 일괄적으로 구속만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법에 끼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게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하나는 공수처법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검찰의 그러한 권한 남용이랄까 과도한 권력 행사,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좀 막자는 취지고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뭐 검찰 내에서도 그런 불만들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대통령의 그러한 제왕적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지휘하고 나머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권은 경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암묵적인 지시나 또는 직접적인 지시를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부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잡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 문제도 적어도 국민의 권익을 진정한 정당 권익은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범죄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국민 공론조사도 그렇게 많이 하더만 이건 공론조사도 한 번 안 했을 겁니다.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한 게 없죠.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검찰 권한을 빼가지고 경찰에다 좀 힘을 씌워주고 이런 개념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안 됩니다. 밥그릇 나누기 싸움만 하는 게 검찰 힘 빼기. 그게 뭐 지금 초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경을 염두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치안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권한 남용이 없이 각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시 감독과 상호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더욱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놓으면 고위공직자 범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아집니까?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권력기관인 검찰이 자기 식구 보호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경찰에게 일정한 독자 수사권을 주게 되면 경찰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특별검사 제도에 의해서도 해왔고 더더욱이나 상설특검법이란 것이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우려가 되면은 지금이라도 특별검사 임명하면 모든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한 번도 이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옥상 오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만든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사관이 수사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서로 쌍권총 차고 쌍칼 차는 겁니다. 그러고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도 처장 밑에도 검사도 있을 거고 수사관도 있을 건데 다 뭐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으로 보충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박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호남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호남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제1위로 꼽혀서 포스트 DJ를 이어갈 정치인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고 또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들을 가졌었는데 과연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셨는지 그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대에 부응을 못했고 기대에 부응을 하려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었습니다. 맨날 구치소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고 수사받으러 다니느라고 무슨 역할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참 어떻게 저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국정원 차장을 하셨던 이수일이라고 한 분이 노무현 정권 출범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DJ 이후에 누가 DJ 정책 자산을 승계할 만한 정치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국정원 차원에서 한번 스크린을 했군요. 검토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박수원 의원님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야, 한편으로는 축하를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이라는 데가 중상과 모략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혹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얼마나 또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지혜와 용기로 반드시 극복을 해내십시오. DJ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그러셨는데 이게 그냥 예언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뭐 저에게도 무슨 조금은 불찰은 있었겠죠. 그러나 법은 도덕을 가지고 잣대로 제에서 뭐 처단을 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내용과 법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엄정성을 갖고서 처단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정권 화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거 죄가 안 됩니다. 제발 윗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정치를 왜 하느냐 뭐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새망치 빠루가 등장하는 이런 막장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정치를 하시면서 내가 왜 정치를 했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후회도 많이 하지만 후회보다도 정치권에서 금방 그만두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가족들은 막 그러는데 네.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완전 배제가 되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는 좀 이대로 떠나기는 좀 비굴하지 않느냐.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억울함이 만일에 자행이 되게 되면 신문고 나라 억울하다고 정말로 하소연하면은 진상을 규명해서 억울한 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제 소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마저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놓고 이런 것을 방치한 채 떠난다면 조금 좀 비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정치가 허업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JP가 아주 자주 쓰는 그분도 그 말씀 하셨죠. 예. 근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건지 사실 근데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무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적폐는 감추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로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적폐 청산의 능력도 없고 국민의 공감도 얻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적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는 이게 사선 의원입니다. 이제 국회 부의장도 했어요. 뭐 상임위원장은 물론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장 하나. 근데 그건 또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박 의원 같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 차기 국무총리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낙연 총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계속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좀 큰 차원의 어떤 꿈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국무총리가 뭐 제가 꿈꾼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저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이죠. 뭘 내가 하느냐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저는 적어도 억울함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신문고에 북이 좀 돼가지고 억울하다 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불러내고 역할을 주면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대한민국이 정말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기소, 재판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하는 짓은 전부 다 국민을 해에 끼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문화를 고치도록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도 한번 만들고 떠나는 것이 정치한 사람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서 국회의원이 뭐 국정을 운영하는데 역할을 해야지 뭐 지역 발전에 역할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한 번 더 해결하고 괄목할 만한 성취를 남기고 떠나면 어떻겠냐 하는 저희 조그마한 희망입니다. 네, 박 의원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은 박주선 의원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주목되는 여야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우리 정치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